이번에는 이제 5장부터 일부 5장부터 요약을 시작하겠습니다. 아마 지금 첫 장이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담고 있어가지고 어, 일단 이번 영상에서 7장까지 다루고 이제 나머지 내용을 2부부터 다시 시작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에서 언급했던 게 오래된 뇌와 새로운 뇌, 그 다음에 본능과 억제라는 부분에서 설명을 했었고, 그 새로운 뇌가 심피질이라는 부분에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심피질은 모든 각각의 회로들이 되게 보편적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내용을 언급했습니다. 이제 보편적이라는 내용은 심피질이 이제 원래는 우리가 각각의 심피질 역할, 각각의 뇌 부분이 서로 다른 역할을 부여받았다, 서로 다른 구조가 회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연구를 해보니까 회로는 똑같다. 우리가 굉장히 유연한 사고를 가지고 있고 보편적인 회로를 가지고 있고 단순히 그냥 역할을 다르게 부여받았기 때문에 다른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뇌 유연성이 그런 식으로 설명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내용이 또 기준툴이라는 내용을 또 다룹니다. 이제 그건 이제 앞에서 설명을 할 건데 이제 뇌 속의 지도라고 해서 이제 원래 이제 우리가 단순한 동물들 같은 경우는 우리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뇌의 구조가 없습니다. 그래서 원래 먹이가 어디에 있는지 자기가 어디 살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기록하고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포유류가 자기의 위치를 알 수 있는 기능, 만약에 먹이가 어디 있는지 기능, 집이 어디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이런 뇌 구조가 있다면은 엄청나게 생존에 유리하겠죠. 근데 그런 기능이 실제로 우리 포유류한테 있는데 그게 바로 해마랑 뇌 후각 피질, 뇌 내후 각피질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여기에 있는 세포들이 어떤 세포들이냐면은 그 장소 세포랑 격자 세포라는 건데 장소 세포는 우리가 중요한 위치를 기록하는 것. 아, 여기는 맛있는 것. 여기는 내가 있는 곳. 여기는 우리 집. 이런 식으로 특정한 위치를 기억하는 기능과 격자 세포는 우리가 각각의 기억한 포인트들을 이제 지도 안에 매핑을 해서 격자처럼 그려서 이제 어디에 있는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뉴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뉴런이 같이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는 자기의 위치를 알고 뭐, 뭐, 뭐 먹이의 위치를 알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구현을 하는데 이런 신피질의 기준 틀이 이런 그 장소세포랑 격자세포에서 유래하지 않았을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나중에 가면은 신피질을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우리가 위치뿐만이 아니라 어떠한 개념이나 정보들이나 마치 이제 지도처럼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이 지도가 꼭 2차원 정보처럼 매핑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만약에 차원을 추가할 수 있다면 예를 들어서 자동차에 아니 뭐 예로 새로운 그런 물체에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를 여러 가지 차원으로 저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피질에서는 여러 가지 물체들이나 여러 가지 위치를 동시에 추적을 해서 어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손가락 다섯 손가락으로 만지면은 그 다섯 손가락이 다섯 개의 쥐가 상자를 탐색하는 느낌, 그런 식의 개념. 각각의 이제 손가락 감지 센서가 각각의 그 차원을 갖고 각각의 그 세계를 갖는, 각각의 그 좌표계를 갖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뉴런은 연상 기억 메모리라고 어, 영상 기억이라고 수천 개의 이런 여러 가지 관점들, 여러 가지 지도 조각들 한 번에 이제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 그게 이제 이런 두 가지의 피질은 두 가지의 층으로 구성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상층과 하층으로 구분을 하는데 이제 우리가 바로 감지가 되는 것, 상층은 감지가 되는 것.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뭘 본다든지 아니면은 그 위치에서 우리가 서 있는 위치에서 보이는 것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상층에서 감각 입력을 표현을 할 수 있고 하층에서는 이런 그 입력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제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 마음속의 지도에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분류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꼭 위치가 아니더라도 만약에 새로운 개념이 있다고 쳐요.
우리가 모르는 새로운 종의 동물이 나타났어요.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동물이라는 지도 안에서 여러 가지 측 여러 가지 그 변수들을 탐구를 하는 거죠. 색은 어떤지, 움직임은 어떤지, 어떤 동물과 닮았는지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상층과 하층 감각이랑 매핑을 통해서 이제 그 개념을 이해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아까 언급했던 거에서 장소세포와 적재세포 외에도 방향을 나타내는 세포가 머리 방향 세포가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도 추가로 덧붙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방향 세포 뇌 속의 지도를 어떻게 심피질이 갔는데 그런 걸 어떻게 응용을 하는가, 어떻게 고차원적 사고를 하는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언급했듯이 신피질은 고차원적 사고를 하는 인간성을 만드는 부분이에요. 포유류도 물론 가지고 있지만 지식을 만드는 부분인데 우리가 언어나 개념이나 고차원적인 이런 사고를 할 때 어떻게 지도의 매핑 이런 기능이랑 무슨 상관인가? 근데 이게 어떤 거냐면 우리가 앞에서 언급했듯이 모든 지식도 우리가 매핑 방식으로 이런 그 기준 틀의 방식으로 움직인다, 저장을 한다. 그래서 이런 모든 기준틀은 일단 네 가지 가설을 네 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이런 기준틀은 신피질 전체에서 만든다라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런 기준틀은 물리적인 물체, 우리가 눈에 보이는 물체뿐 아니라 여러 가지 지식을 모형화할 수 있다. 지식을 매핑할 수 있다. 그다음에 3번 모든 지식은 기준틀 위에 있다. 우리의 모든 사고, 모든 지식은 기준틀 위에 있다. 기준틀처럼 매핑을 하고 기준틀처럼 여러 가지 차원에서 변수처럼 저장을 한다. 그 다음에 4번 사고는 움직임의 한 형태다가 라는 겁니다. 이제 작가가 어렸을 때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해요. 만약에 우리의 뇌가 이 두개골이라는 통 안에서 갇혀져 있는 거고 실제로 세상은 존재하지 않는다. 라면은 우리는 그걸 어떻게 알아챌 수 있는가라는 거죠. 근데 이게 어떤 거를 의미하냐면은 우리가 움직이는 것, 우리가 뭐 보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나라는 것은 실존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뇌의 관점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실제로 행동하는 것, 물리적인 것과 우리 머릿속에만 있는 개념은 별반 다를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뇌 속의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사고는 움직임의 한 형태다. 마치 이제 감각을 통해서 뉴런으로 전달하듯이 마치 결과물을 내는 형태로 움직인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신피질의 기능이 있는데 왓 영역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그 기준 틀을 외부 물체에 고정해서 이 외부 물체에 대한 정보를 얘기를 하는 것을 왓 기둥이라고 하고 웨어 기둥은 우리의 기점에서 우리를 원점으로 쳐서 이러한 개념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웨어 기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연상법 중에 장소 연산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런 게 효율적인 이유도 이렇게 신피질이 이렇게 매핑 기준틀 방식으로 사고를 하기 때문이고 fMRI 실험도 만약에 우리가 특정 이제 가상 세계에서 인간이 뇌에 이동을 할 때 이 내우각 피질에서 이런 격자 세포의 활동을 이제 이제 측정을 했다고 하는데 그게 마치 우리가 비슷한 신호를 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새로운 종류의 동물을 학습을 했을 때 이게 마치 새로운 이런 맵에서 그 좌표계에서 새로운 개념을 찍는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학이나 정치나 언어로서의 예시도 들으면서 좀 더 이렇게 증거를 더 더했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우리는 이제 원래는 계층적인 이론 특징 검출이라는 예시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뭔가 그 물체를 감지를 할 때 전체적인 모습을 먼저 보고 세부적인 특징을 보고 그다음에 그 전체적인 그 물체를 이해를 한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우리가 동시에 여러 가지 뇌가 한 번에 물체를 인식을 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그 종합하는 방식으로 예측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안정적이고 유동성적으로 뇌를 관리를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2부에서는 이제 기계지능에서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인간의 뇌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사실 이제 AI에서는 현재 AI에서는 좀 다른 방식으로 발전을 진행시키고 있는 것 같다. 우리가 AI를 발전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인간보다 더 나은 AI를 만들기 위해서 뭐 바둑을 한다든지 수학을 한다든지 그냥 각각의 특정 분야에 의해서 인간보다 나으면 됐지, 이런 관점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유연성 추구라고 해서 일단 5살 아이의 지능을 완성하는 걸 목표로, 5살 아이의 지능은 아직 완성을 못했다고 볼 수 있는 게 유연성이 부족하다, 아직 인간과 같은 유연성이 부족하다라는 점에서 단순히 AI를 그냥 더 똑똑한 사람, 특정 분야에서 똑똑한 사람이 똑똑한 도구가 아니라 인간과 진짜 비슷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 그게 AI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AI, 그러니까 진정한 AI 지능의 특성을 정의를 하는데, 일단 학습이 지속적으로 되어야 하고 외부 그 자극에 의해서, 그 다음에 운동을 통한 학습이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학습을 받아서 이해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아웃풋을 내야 한다. 운동을 해야 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모형을 다 한 가지만 도출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많은 모형들을 학습을 시켜야 된다. 그 다음에 우리 인간처럼 기준틀, 좌표계와 같은 기준틀을 사용을 해서 이 지식을 저장을 해야 한다. 이런 게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에는 우리가 기계 지능을 만들 때, 실제로 AI, 인공지능을 만들 때 우리가 우려하는 것들, 그리고 미래에 우리가 AI를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가, 만들어야 하는가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일단은 우리가 기계가 의식을 가진다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은 자신의 상태를 기억을 하고 이거를 재생하는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진정한 AI, 벤치마크 추구가 그냥 단 한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라 진정한 AI를 만들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의식을 가진 AI를 끄면은 그게 살인인가 과연? 근데 사실 그런 건 살인이 될 수 없다. 왜냐면 우리가 인간성은 우리가 지금 계속 신피질에 대해서 얘기를 해왔는데, 만약에 오래된 뇌가 AI가 없으면은 이런 고통을 느낄 수가 없고 인간과는 다른 점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우리가 오래된 뇌를 이식하지 않는 한은 문제가 없을 것이다. 우리의 목표는 신피질만 구현을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가가 얘기하는 내용이,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인간과 비슷한 지능을 만들면 우리가 그런 지능이 언젠간 뛰어넘어서 인간들을 그냥 말살해버린다던가 그런 이유도 있지 않느냐,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우리가 만들 때부터 완벽하게 인간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인간과 비슷한 인간의 지식의 유연성을 구현하는 거기 때문에, 오래된 뇌를 이식하지 않으면은, 자기 복제 욕구가 없으면은, 프로그래밍 되어 있지 않으면은 위협적이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원주민들이 다 학살당했을 때도 만약에
자기 복제에 그 욕구가 없었다라면 이런 것도 뭐 원주민을 학살당한 예시를 들면서 그런 것도 불가능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2부 9장까지 내용이었고 이제 이후부터는 10장부터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